자, 공모도화가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작품은 기초기 때문에 뭐 현대시 감상하는 능력 뭐 이런 거 우선 신경 쓰지 말고 작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서 작품 속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 준 후에 이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배경지식을 좀 쌓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한자들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면서 의미들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합시다. 이런 것들이 좀 된 이후에 뭐 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1번은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공모도화가 한번 잠깐 봅시다. 제목 한자부터가 공모도화가 좀 어려울 수 있나요? 공하면 밑에 여기 보시면 공, 그대 또는 당신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좀 높여 부르는 고를 때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고전문학 산문 같은 거 보면 상공 이런 말 쓰죠. 상공. 그 다음에 이름 성에다 유공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이해 같이 돼서 공자를 붙여서 높임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때 공이라는 건 그대라는 뜻이고요. 무, 도하. 도하는 들어봤나요? 이때 하는 물하자입니다. 물하. 밑에 나오겠다. 그죠? 여기 있다. 물하. 여기 이제 물하자가 있는데 요렇게 되면 어찌하자가 돼요. 대체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공모도하가 됐죠. 그래 도하 물을 건너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는 노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나왔는데 백수광부는 또 뭐냐 이렇게 백수광부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백수광부의 아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체크 공후임 임의 죽음 물 애상적.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요 두 개 임의 죽음과 물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키워드고요. 그 다음 님과 이별하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 애상적이다. 그냥 같이 키워드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슬픔 애상, 비애, 한, 원한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뭔가 느낌이 좀 세지는 그죠? 그런 느낌들 아마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왼쪽 핵심 정리 한번 봅시다. 고대가요. 자 우리가 이제 고전 문학사 요거 여러분들 한번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맨 첫 번째 고대 가요 부분입니다. 한가 이전의 노래들. 그 다음 한혁시가 한혁은 그렇죠. 한자. 그때 당시엔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실제 노래는 이렇게 불렀겠죠. 구비문학이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글자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자로 썼다. 그게 한혁시가다라는 뜻입니다. 성격은 개인적, 서정적, 체념적, 예성적. 우리 고대가요 할 때 얘기했었죠. 고대가요는 집단의 노래에서 개인의 노래로 바뀌는 거. 지금 요 과도기에 있는 작품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죠? 체념적이다. 그 다음에 예상적이다. 체념, 그렇죠. 태도입니다. 이건 태도. 자, 체제, 물을 건너는 임. 그 다음 주제, 임을 여인 슬픔, 이별의 한. 요거는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별을 정안으로 한 그런 시들을 쭉 묶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시들 우리 교과서에는 공모도화가 1학년 때 나오진 않지만 진달래꽃 가시리가 나와요. 진달래꽃 가시리가 나오면 그렇죠. 공모도화가에서부터 이별의 정안을 나타내는 시들을 쫙 묶어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집단 가요에서 어디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다. 고전시대의 노래로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 가장 오래된. 됐죠? 최고의 작품이다. 여기다 이제 이런 거 쓰면 짱이란 뜻이겠지, 그지? 자, 이 작품의 배경설화가 있대요. 이해와 감상하고 나서 그다음 배경설을 봅시다. 자, 이 작품은 중국 문헌에 전하던 고조선의 노래를 조선시대의 해동역사라는 책에 다시 한시로 옮겨놓은 것이다. 악공명에 따라 공후인이라고 일컬어. 이거 다른 이름이네요. 악공명에 따라 공후인. 내신 문제에선 그래도 알아두긴 해야 되고요. 우리 문학사상 가장 이른 시기의 시편 중 하나인 작품에는 사랑하는 인물 여인 시적 화자의 애절한 청서와 한이 담겨 있다. 이게 상황이다.
사랑하는 힘을 여위었다.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겠지. 당연히 뭐 애절함인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느냐? 간접적으로 드러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시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 이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지. 그지? 고전이니까 의외로 좀 단순합니다. 1구부터 4구까지 시상 전개에 따라 됐죠? 화자의 정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원, 초조, 절망. 그럼 화자의 정서가 어때요? 그렇죠. 변화가 되네요. 이런 게 출제 포인트예요. 화자의 정서가 있다. 슬픔이다. 이런 건 찾을 수 있는데 그 정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지. 그러면 짜임 이렇게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공모도화가에 드러난 물의 상징적 의미. 여기 물이 기죠. 공모도화가 약간 물, 요 하얗죠, 기죠. 상징인가 보다. 상징, 기지. 이 작품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미지라는 말을 썼죠. 이미지라고 썼다고 해서 이게 상징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정리하고 갑시다. 차분하게. 우리가 비유적 심상이라는 게 있고요. 비유적 심상. 그 다음에 감각적 심상. 그 다음에 상징적 심상. 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비유? 그렇죠. 심상은 이미지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이 가끔 가다 보면 요 이미지라는 말 자체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감각이란과 동일어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지라는 것은 심상이에요. 심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켰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켰을 때 이 구체화된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죠.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모습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기시킨다 이런 말 쓰죠. 환기. 그지? 환기. 자, 그런 것들 단어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갑시다.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물의 이미지는 화자의 감정에 따라 변화하며 물의 이미지가 화자의 감정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그럼 화자의 감정도 변한다는 얘기겠죠? 화자의 심리 상태를 대변한다. 1구에서 물은 자연물이 아닌 그것을 넘지 않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사랑이 담겨있는 소재. 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 하나 나올 거고요. 2구에서 물은 물을 건너버린 님과 화자의 기약 없는 이별. 물을 건너버렸다. 기죠? 그러니까 건넜다가 화자로부터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3구의 물은 이미 죽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에 죽음, 사별. 그죠? 사별. 사별. 그러면 화자의 정서 어떻게 돼요? 사별, 이별에서 사별로 고조가 되고 있네요. 심화. 이렇게 심화되면 그렇지 점층될 수 있겠지. 자, 배경설화에 따르면 고전 문학에 특히 이제 향가라든지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배경설화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배경설화와 같이 연결시켜주는 문제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백수광부의 아내는 이 노래를 부른 뒤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이 경우 남편과 아내의 영원한 사랑이 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조건들 빼면 안 돼요. 이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자꾸 이런 걸 놓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저학년일 경우에는 천천히 글을 좀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아직 급하지 않아요. 알겠죠? 급하게 막 진도 많이 빼고 그 다음에 뭐 2개월 뭐 문학 완성하고 그 2개월에 문학이 완성될 거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공부 뭐 하랍니까? 3년 동안. 그죠? 2개월 동안 완성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성될 수 있겠죠. 천재 같은 아이들. 그죠? 금방금방 배우는 아이들. 가능하겠지만 보통 우리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나하나 배우고 까먹고 그 다음 그것을 잊어버린 후에 문제 틀려서 또 혼나고 그죠? 이게 선생님한테 혼난다는 게 스스로 질책을 하겠지.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외우고 이게 점점점 강화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나머지 이제 내용들이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좀 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보는 많이 들어왔고 머릿속에 남은 건 없고 그다음 정보는 계속 늘어나고 문제는 자꾸 틀리니까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태도에 있어요. 알겠죠? 뭐 여러분들 태도만이 문제는 아니고 뭐 학원이라는 뭐 우리가 뭐 어쨌든 저도 학원을 하지만 학원이라는 것의 어떤 상술 기죠? 뭐 이런 게 좀 문제기는 해요. 기죠? 뭐 3개월 동안이고 공부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 글쎄, 내가 볼 때는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쉽게 나왔을 때 점수 올릴 수는 있다. 쉽게 나왔을 때. 하지만 어렵게 나왔을 때 좀 어렵고 내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지금도 요 경우라는 말이 딱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닐 때는 그렇죠. 뒤에처럼 해석을 안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요 경우 어떤 경우 배경설화가 이렇게 있어서 물속에 빠지는 경우는 물을 통해 뭐가 이루어진다?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물은 죽음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어디에서 배경설화가 연결되었을 때 만남과 재생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밑줄 쳐놓은 거 요것만 읽어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딱 읽어오고 시 딱 보고 재생 맞아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구 사랑, 2구 이별, 3구 죽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렇지. 굿. 설화의 내용을 첨가시켰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구는 뭐가 될까? 그렇지. 여기서는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4구를 드러낼 필요가 없지. 가수님으로 여기 물이 어디 있어. 이런 걸 좀 보면서 차분하게 하라고. 알았니? 예, 안 돼.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니까 자꾸 여러분들 막 숙제 많다고 하는데 이게 숙제가 많은 거 읽으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 봐. 아주 막 숙제 많다는 말 때문에 내가 죽겠어. 아니, 한 작품 하는 게 뭐가 많아. 자, 그다음 가요. 백수강부와 안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이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신형이야. 그래서 배경설화라는 거 이때 당시 이게 구비문학이었거든. 구비문학. 구비문학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전됐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구전문학.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나 노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원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배경설에 나타난 백수광부의 모습이다. 거동은 예사롭지 않은 점이 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들고 강물에 뛰어드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같은 다양한 해석이 있다. 백수광부를 신화적 존재로 보고 시를 썼다면 백수광부의 죽음은 신화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신화적 질서가 중심이었다가 그런 게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거래. 그래서 고대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았다고 그랬어? 주술적인 노래들도 많았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뭐 사라지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백수강부, 무당 이런 것들 있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들고 강물에 뛰어든 비정상적인 비상식적 행동은 황홀경이든 무당으로 볼 수도 있다. 됐죠?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의미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보기를 아마 줄 거예요. 이렇게 보기를 쭉 줄 겁니다. 자, 그다음 뭐 고조선이 국가 전체를 확립하면서 무당의 직에 상실된 좌절하여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백수강부는 주신, 그렇죠. 주신 신이야. 그다음 안에도 악신 신이란 말이야. 술병을 들고 강물로 뛰어든 행동으로 미루어 백수강부를 주신으로 보고 공호를 들고 노래를 하는 행동으로 미루어 아내를 악신으로 본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신화적 상상이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라고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겠지. 여기랑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이게 시험의 포인트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지? 이별의 슬픔, 노래한 작품. 그래서 고대가요의 공무도화가 황조가, 백제가요의 정읍사, 고려가요 가시리 서경별곡, 한시, 정지상 송인, 황진이 시조, 현대시 김소리 진달리꽃. 자, 요게 전부가 아니야.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많이 나오는 작품이 얘. 자, 이렇게 나오면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 그렇지. 요걸 프린트로 더 나눠줍니다. 고1 때. 그래서 플러스 시키기도 한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은 학습 활동에 같이 이어져서 나온다. 더 읽을 거리로. 문제 풀면 보기에 가장 많이 나온다. 정지상의 송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이건 고2 때 배웁니다. 황진희 씨도 굉장히 많겠죠. 됐죠? 그 시조들 중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시조들 쭉 찾게 되고요.
황진이와 같은 기생, 이의 시, 뭐 계량이라든지 홍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를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별의 정환을 드러내는 시는 여기서 다 통합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또 이별의 정환을 드러내는 시에서는 어떤 특정 소재가 하는 역할들이 막 있어요. 뭐 연결, 내 정서를 전달하면서 님과 나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화자의 정서를 그 자연물에 빗대어서 그래서 감정이입,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겠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현대시랑 좀 묶어주시고요.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쪽 먼저 읽자. 어려우니까. 공무도하, 공무도하. 떠나는 임을 만류하려는 화자의 애절한 호소가 드러난다. 이때 물은 임을 보내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충만한 사랑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여기에 의지가 담겨 있대요. 애절함이죠. 공경도화, 물을 건너는 거죠. 임이 기어이 물을 건너므로써 화자의 만류는 숲으로 돌아가고 임은 부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 부재, 상실감 이렇게 표현하죠. 넓게 우리가 부재라고 쓰죠. 부재. 부재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없다라는 대상은 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향 또는 이상세계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할 수 있어요. 상실감과 부재 같다라고 그냥 봐주시고요. 이때 물은 이별의 이미지가 된다. 타하 이사 임이 빠져 죽은 물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자 불강력의 이미지로 임의 죽음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당내공하 돌아간 것을 어찌하겠느냐. 임의 슬픔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과 탄식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는 구절이다. 가끔 우리가 이제 집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뭐 어려워하고 뭐 개념을 좀 어렵게 잡아놓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약이라는 걸 갖다 놓고 얘는 개념어야 해서 집약은 이럴 때 드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딱 어떤 그 압축시켜 놓는 하나의 명사구 됐죠? 하나의 명사 이렇게 단어로 딱 등장해야 집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약이라는 건 화자의 정서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건데 김춘수 이게 이제 출제가 됐다가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던 그런 작품이라 집어넣은 겁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강과인데 밖에 비가 와요. 비가 내린다. 됐죠? 그 다음 아내가 원래 같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 어디에 간 걸까? 오늘은 진짜 없구나. 뭔 생각하는 거냐면 아내가 죽은 후에 그 아내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오늘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화자의 뺨에 됐죠? 비가 내립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눈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제는 비가 내린다의 밑줄 쳐놓고 이것이 집약이냐?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낼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학을 그냥 감상하고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비문학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자습서도 그렇고 그냥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그냥 뽑아가는 거예요. 뽑아. 그러니까 개념도 그거잖아요. 그냥 뽑아가지고 이건 이래. 그럼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이거 분위기잖아. 그럼 정서를 집약하는 건 아니야. 집약이 뭔데? 이렇게 딱 압축해서 명사 같은 걸로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아니라고. 왜? 여기 뺨이 내리는 건 눈물이 흐른다. 이 뜻이죠. 그럼 비가 내리는 건 아내를 잃는 슬픔, 죽은 슬픔에 대한 것이 비를 통해 드러나잖아. 그럼 얼마나 압축적이야. 그게 지금 집약적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걸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당내공화 볼까요? 이따 보자. 돌아가신 님을 어이할 것이냐. 그죠? 슬픔, 탄식. 어이할 거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떠난 님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 왜? 그렇지. 태도가 어떤 태도가 드러나느냐 이걸 찾는 문제들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화자의 체념 또는 극복하려는 의지인데 극복 의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내면 세계로 초극하려는 초극의 의지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겠지. 그지?
그다음 중간중간에 정서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건 나중에 우리 학원 자체 교재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있는 그대로 한 번 정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차분하게, 알겠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까지 하루에 한 작품씩만 본다고 해도 365일이면 1000개잖아. 그지? 그냥 다만 뭐만 좀 우리가 신경을 쓰자. 그렇지, 하루에 한 작품씩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하루에 한 작품 정도 하는 게 실제 어렵기는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이틀에 하나 정도 라도 내가 작품 하나씩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학교에서 난이도를 높게 내든 낮게 나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점수를 안정적으로 맞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는 게 그냥 뭐 내신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암기들이 나중에 수능에 가잖아.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단어 있죠. 이런 단어들이 고전 가사 같은 데 막 그대로 쓰여. 그럼 그거 봤을 때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봅시다. 내용 한번 읽어볼게. 임이여, 임을 불렀네. 시적 대상이다. 확인 가능하죠?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물을 건너지 마라, 건너지 말라, 만류하고 있는 거네. 그지? 상대방을 만류하고 있는 거야. 만류하는 이유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지?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을 건넜어요. 건너가는 거니까 건너지 마오 했는데 건넜어요. 하다가 생각한 상황이 오지 않았네. 그래서 이때 건너시네는 이별을 나타내는 거겠지. 생각보다 쉽지, 전체 배경보다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물에 빠져 어떻게 됐어? 돌아가셨다. 이별이 죽음이 됐네요. 자, 가신님을 어이할 곳이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슬픔.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렇게 화자의 정서가 변하는데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흐름,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지. 자, 밑에 배경설 한번 읽어볼게. 고조선의 뱃사공 강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가는데 백수강부, 머리가 하얗게 미친 사람,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까 술병 힌트는 뭐였어요? 뭐 주신이 되기도 하고요. 그지? 주신. 그 다음 무당. 이렇게. 뒤따르는 그의 아내가 말려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그 사람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가지고 있던 공우를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매우 슬펐다.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 아내도 물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 여옥에게 말하였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말하였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요 공무도화가의 문학적 특성은 뭘까요? 진짜 어렵죠. 요게 내신에 한번 나왔어요. 구비문학. 요거예요. 저 어떻게 됐죠? 그렇죠. 광리자고가 뭐 했습니까? 요거 봤죠. 기죠. 그리고 그의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렇지, 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구비문학의 특성이다. 여옥은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며 공우를 가지고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는 사람마다 그렇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요 공무도화가 만들어진 부분을 두 가지로 봅니다. 공우를 타며 노래했다, 이 부분 있죠. 됐죠? 이 부분. 그러니까 아내가 만류했는데 남편이 빠져 죽고 아내도 빠져 죽었다라는 그냥 상황만 이야기하고 공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며 공우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광리자고의 아내가 창작인이 되기도 하고요. 됐죠? 아니면 그냥 여기 그렇죠. 백수강부의 아내가 불렀던 거죠. 이렇게. 요런 것처럼. 여기 창작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걸로 창작이냐 이걸로 창작이냐, 요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지, 구비문 특성.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메인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죠, 1번 물의 상징적 의미. 이거 기억한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 화자의 정서가 심성이 집약돼 있는데 그때 바로 뭐가 나타난다? 그렇죠, 슬픔, 탄식, 체념. 그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하는 게 시상전개 방법이다 라고 또 알아두시고.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뭐 문학사적 측면이겠죠? 구비문학으로서의 특성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요거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문제 3번은 나중에 서경별곡을 배우고 들어올 건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서경별곡 자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고대가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서경별곡 미리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이건 선택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 그래서 서경별곡은 미리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4번 아리랑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싹 풀어서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 검사 맞고요. 테스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